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렇게 저희가 추석 연휴 휴장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이에도 연준이 B컷을 단행을 했는데요. 4년 반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시켰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B컷을 단행을 했는데 B컷과 베이비컷 사이에서 또 의견이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이 B컷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네, B컷. 네. 크게 컷을 했다는 얘기겠죠. 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3일 쉬고 뭐 또 이벤트가 한꺼번에 와르르 맞아요. 또 쏟아지다 보니까 네. 아마 오늘 새벽부터 정신 없이 시장 보셨던 분들 많으실 거고, 게다가 또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네. 고민이 많은 상황들 쪽에서 일단 저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다 아실 거고 시장 반응을 봐야 됩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FOMC 당일 말고 그 다음 날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그 다음 날의 변화, 그리고 또 내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아직 안 끝났습니다. 미국도. 네. 네, 그런 쪽의 변화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몇 가지 이번에 FOMC 회의를 통해서 시장의 반응이 어떤가라는 쪽들을 주식시장 말고 다른 네. 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달러입니다. 네. 달러화가 그러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B컷 했으니까 달러 약세로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한 국가는 해당 통화가 약세로 강하게 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안 되는데요. 지금 오히려 100대 초반은 지키고 오히려 반전 시도를 합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한 번에 50bp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25bp 또는 속도 조절이 당연히 할 거고 네. 그만큼의 강한 금리 인하의 속도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한 번에 다 했다. 네. 라는 쪽에서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100대를 지키고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를 좀 돌아보겠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네. 달러의 분위기는 또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 거기다가 또 엔화 또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네. 엔화 흐름 동향을 보게 되면 엔화도 지금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혹시나 달러가 약세로 가서 금리 인하 크게 하고 달러 약세로 가게 돼서 그럼 엔화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강세를 가게 되면 어떡하나. 네. 그러면 또 엔캐리 트레이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일본 시장이 약세 또 한국 시장 재미없는 이런 모습들로 나올 줄 알았더니 네. 반대입니다. 또 엔화는 강세로 갑니다. 이거 되게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140대가 안 깨지 않고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또 특히 BOJ 또 통화정책 회의가 내일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 특히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는 안 할 거다. 한 12월 달 가서 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엔화도 속도 조절이 나오겠죠. 그럼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나오는 변화가 어떤 시장에서 매물화되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걱정은 좀 사라지는 모습들입니다. 거기다가 위험 자산의 또 끝판왕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네. 이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전 시도가 나오죠. 그래서 6만 달러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시각들이 좀 바뀌고 있는 과정들.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나은 매크로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런 경향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본 증시도 2% 이상 또 강하게 올라오고 하는 변화가 나오는데 한국은 또 거의 못 따라가요. 반도체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반도체를 또 제외한 나머지 쪽들은 그래도 그런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는 쪽에서 아쉽지만 반쪽짜리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변화들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낫다라는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선제적 금리 인하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B컷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달러와 엔화 그리고 비트코인 동향까지 자세하게 대표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담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섹터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과 또 주의를 해야 할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의까지로 바라보는 것보다 지금 그동안에 선전했던 섹터가 약간 또 차익 매물이 나온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수혜를 받는 쪽들은 당연히 바이오죠. 네. 바이오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밖에 얘기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거의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파는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러 가지 또 디램 가격의 또 변화나
방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거 파는 게 거의 지금 1조 예상 지금 나오는 것만 해도 네. 1조 1,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럼 반대로 외국인들 1조로 잡히고 있죠. 네. 그러면은 1조 빼고 나가게 되면 1,몇백억 정도는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도체를 두 탑을 빼게 되면은. 네. 그럼 그 나머지 종목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 대표적인 게 알테오젠이 가장 먼저 잡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현대차. 그러니까 즉 바이오 쪽도 당연히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떤 밸류가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단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동차 할부 금융도 떨어질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겠죠. 게다가 또 대부분이 또 바이오 쪽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 변화가 들어오는 거고, 게다가 또 금리 인하의 수혜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부동산 또 이쪽들도 한국도 이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네. 미국 쪽도 그쪽이 또 세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건설, 리츠 이런 쪽들도 하나의 수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와 함께 또 2차 전지 같은 성장주 쪽도 수혜를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그 전에 좀 미리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뚜렷하게 또 더 끌만한 모습들은 좀 적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가장 큰 대안은 바이오 쪽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종목별로 수혜가 되는 종목들을 막 찾기 시작할 겁니다. 네. 이게 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씩 또 봐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렌탈 이쪽도 하나의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왜냐면 렌탈도 보통 보면은 렌탈업 쓰죠? 집에서 쓰시죠? 아, 네, 그럼요. 그 BTS 형님들 나오는 그 정수기 이런 것도 쓰시고, 네. 예, 그쪽을 보게 되면은 먼저 자기가 그 회사가 구매해서 이쪽 소비자들한테 주고 거기다 렌털료를 받습니다. 그럼 먼저 부채가 많이 잡히겠죠? 네. 부채 비율이 대부분 높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부채 비율에 따라서 금리도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비용들이, 이자 비용들이 줄게 되겠죠? 네. 그런 관점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의 수혜가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시장에서 얘기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게 되면 언제 이렇게 올랐어? 라고 할 수 있는 섹터들도 이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는 바이오주를 가장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외에도 또 부동산과 건설, 리츠 관련주, 자동차 업종까지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정치적 파장까지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이제 2달도 남지 않았고요.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고 트럼프 후보가 또 강력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렇게 또 강력하게 입장을 내놓았는데, 금리 인하로 경기가 좋아지면 해리스가 수혜를 볼 것이다 하는 또 관측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신재생 관련주들 더 이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 얘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끌어내시네요. 네. 예,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데 왜 50bp를 지금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연준은 이제 정치적인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예? 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뉘앙스에 따라서 또 바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시장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막 굳어가는 것 같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쪽에 좀 더 힘을 불러일으켜야지. 그러면서 비컷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또 관련된 수혜적인 측면들이 지금 민주당 관련된 쪽에서 또 네.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들 또 아마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까지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됐을 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거 자금 끌어와서 프로젝트 진행하려면 좀 어려워, 좀 기다려라고 네. 했던 게 지연됐던 게 많이 또 돌아오기가 시작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 수혜 쪽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이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또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태양광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네. 특히 중국 쪽의 공급 과잉과 함께 태양광 모듈 쪽들 또 체크하고 하다 보면은 아직까지 좀 변화가 높다 보니까 그나마 가장 큰 수혜는 풍력 쪽이 맞겠다라고 해서 풍력 쪽을 보는 게 맞는데 그게 반영되면서 특히 2분기 때 실적 좋아져서 그리고 특히 지연된 프로젝트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P와 Q, 그래서 네. 납품하는 단가까지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뭐 CS 윈드 같은 풍력 쪽들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단기간에 좀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서 플레이를 계속해야 되겠느냐?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하겠죠. 그래서 네. 약간 눌림목 들어올 때 공략하자. 이쪽도 수혜는 맞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 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들도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조달 비용들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또 많이 늘어나겠죠. 네. 벌써부터 블랙락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00억 달러 조달해서 네. 데이터 센터 지우는데 펀드 자금 조성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또 호재가 되다 보니까 관련된 전력 설비들 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섹터와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바이오주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밸류업 관련주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이달 말에 발표를 네. 앞두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와 또 이렇게 밸류업을 비교해서 본다면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실까요? 둘 다요. 둘 다요? 저희가 잘 모를 때는 반반. 네.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물론 종목은 늘어나겠지만 대표주 중심으로 딱 자리를 잡혀놓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안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바이오주들은 벌써부터 오늘 시작부터 갭상승 나와서 쭉 하고 다 달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제약바이오를 볼 때 코스피 쪽에서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삼바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들이 벌써 탄력 받으면서 움직이는데 한 번도 대응 못 해봤던 가격대. 그래서 네. 105만 원대 부분까지 이제 시도가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근데 지금 자리로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저항이 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돌파할 것이다. 보다는 살짝 또 쉬고 또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입니다. 네.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 1등, 코스닥 쪽에 1등 이 정도쯤은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어떻게 조만간 머크사의 키투르다 SC제형 쪽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임상실험 3상 거의 완료가 된 모습들을 발표할 텐데 네. 지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컨퍼런스 쪽에서도 머크가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저희 쉬는 기간 동안에 한번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우리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얘기를 강하게 얘기했고요. 거기다가 2031년 유럽 쪽에서 특허가 만료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빨리 이쪽으로 전환시켜서 끌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그에 가장 독점적으로 SC제형을 납품하고 있는 알테오젠은 몸값이 쫙 올라가겠죠. 그게 오늘 반영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들도 그걸 반영된다고 보고 있고 살짝 단기적으로는 한 34만 원대 이상에서 쫓아가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말고는 지금 다시 눌림목을 계속 공략한다라는 쪽에서 투톱 흐름들 보시면서 CMO 쪽에서 강자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네. 또 SC제형의 강자 알테오젠 두 가지 계속 보시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비교해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에서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 투톱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밸류업 관련해서도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금융도 있고 또 자동차도 있고 지주사도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본다면 어떤 게 더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앵커님은 뭐가 땡기세요? 그중 셋 중에서 살았다. 저는 금융이요. 금융이요? 네. 그러면 금융 사야죠. 네.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네. 올해 한 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되게 꾸준하게 강한 모습들이 이어준 대표적인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한번 그거 볼까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금융 쪽의 KB금융 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지금 탄력들이 박스권의 흐름들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네. 주봉상으로 큰 그림 보게 되면 올해 많이 올라와서 잘 안 빠집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정부의 기대감들이 가장 높았다는 얘기고 게다가 또 저평가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계속 또 훈풍이 불 수밖에 없고 게다가 또 9월 안으로 밸류업 지수 관련된 쪽 얘기가 나올 거고 네. 그리고 3분기 그리고 또 4분기 쪽에서 거의 ETF 관련된 쪽들 또 설정이 될 거고 네. 설정이 되게 되면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나 투자하겠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 주식 비중은 계속 줄여도 연기금은 이쪽을 투자한다. 자금이 들어오는 거겠죠? 네. 그럼 기관 중심에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도 올해는 계속 눌림목 들어올 때마다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정부의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그냥 다 떠나서 저평가에다가 배당 많이 줍니다. 네. 그러면 또 연말에서 배당 관련된 쪽 물론 분기 배당으로 많이 바뀌어 있지만 그런 기대감까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또 대응해서 살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하는 쪽에서 밸류업도 계속 체크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와 함께 밸류업까지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또 빅컷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리포트 하나에 휩쓸려버린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거의 매도에 가까운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또 한 번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목표 주가를 SK하이닉스를 12만 원으로 낮추고 삼성전자도 7만 6천 원까지 하향했습니다. 디램 가격의 상승으로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예상된다라고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외국인 매도세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21년 8월에도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밝혔었는데 네. 이건 그냥 우리나라 반도체를 흔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네, 모건 스탠리가 무슨 기상청입니까? 뭐 겨울이 온다, 봄이 온다, 뭐 네. 난리 법석 아직 피우면서 너무 더워요. 아직까지 더운데요. 네.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총 1, 2위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이 너무나 슬픈 건 사실입니다만
근데 지금 징후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말고 일단 디램 가격으로 모든 메모리 업황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디램 가격들이 벌써 7월달, 8월달에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이거 별로 안 좋은 징조인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 다들 다투어서 네. 뭐 그런 식의 부정적인 시각들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가가 당연히 거기다 또 수급이 그렇게 몰려가다 보니까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나왔던 내용들과 함께 비교를 해보게 되면 네. 디램 관련된 첫 번째 디램 관련된 수요는 당연히 IT 수요 쪽에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지 못하는 수요가 디램을 수요를 더 끌어내지 못한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IT 수요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이폰 잘 팔려야 되고 PC 이제 AI가 장착된 PC 잘 팔려야 됩니다. 네. 그게 나오는 것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 다 떠나서 네. 디램 가격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다시 반등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HBM 관련된 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네. HBM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엔비디아를 바라보면서 지금 다음 이제 호퍼 시리즈 다음 블랙웰 시리즈가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계속 끌어가고 그러면서 디램 쪽에 투자를 덜 했어도 이 HBM 중심으로 끌어가겠다라는 쪽들이 나오게 되면 여전히 단단한 모습들로 생각했는데 블랙웰 시리즈가 생각보다 좀 지연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거기서 약간 공백 상태 쪽에서 약간 좀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러면 약간 공백이다 보니까 디램 쪽을 더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들이 약간 또 그게 공급 과잉으로 나오면서 또 가격이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건데 소설이죠, 소설. 일단 아직까지는 HBM 쪽이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 쪽은 아직까지 타이트할 것이다. 내년에 블랙웰도 충분히 수요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쪽에서는 오히려 디램 가격들이 빠지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솔직히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가 지금까지 뭐 잘 맞췄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거죠. 네. 근데 틀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반대로 디램 가격들 다시 턴하기 시작하고 HBM은 또 주문자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딱딱 또 들어가게 맞아서 변화가 들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또 반대 경우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미치는 범위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걸린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공격적으로 대응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희망의 끝은 놓지 말자라는 네. 쪽에서 갖고 계셨던 거 비중이 많게 되면 관리는 필요하시겠지만은 지금은 반도체가 쉬다 보니까 나오는 나머지 섹터 쪽에서 더 대응하시는 게 또 일단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흐름들을 보시면서 다시 비중을 확대할 자리를 시간적으로도 좀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도 저희가 우려가 계속 커지는 게 주가 역시 52주 신저가 행진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에 좀 남아있는 모멘텀은 있을까요, 대표님?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예, 그 가격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근데, 가격. 네.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많이 빠지다 보면은 가격 메리트죠. 네. 지금 가격 메리트는 충분한 상황들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하이닉스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네. 밑에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 한 15만 원대 밑으로 낙폭이 벌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기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턴하는 과정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근데 보시게 되면은 또 주봉상으로 볼까요?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벌써 지금 중요한 지지권 안쪽까지 들어와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가격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네. 15만 원대 지난번에 2021년 때 고가였었죠. 거기까지 한 번에 깬다.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3개월 동안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반전의 기회를 찾는다 그러면 15만 원대 밑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늘릴 기회를 보는 거 맞겠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반도체 비중이 많은데 거기다 계속 산다. 그러면은 내 계좌에는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가면 좀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나머지 현금들을 저점 매수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거 말고 다른 쪽에 그러니까 반도체가 쉬게 되면 다른 섹터들이 더 강합니다. 네. 그걸 더 이용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쪽에서 너무 비중을 키워가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대응 전략까지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또 금리 인하와 함께 반도체 약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 대표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습니다.